나는 원래 가식도 없고 솔직해서 그래 이래버리면 꼭 내가 문제인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우리가 언제 제일 가식적이냐? 내 상처가 아프게 드러날 때 제일 가리게 되잖아요. 그걸 한 번에 못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5분 있다가 형님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결국 거봐 너 나 무시했었잖아. 그런 가식적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저희 심리학자들이 가장 많이 추천하고 안녕하십니까. 책이 삶이 되고 삶이 책이 되는 시간, 책과 삶, 책과 사람의 김지훈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과 관계의 방정식 살펴드리겠습니다. 온 국민의 인지심리학자 김경일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아유, 반갑습니다. 이게 몇 달 만이에요. 네, 제가 KBS 나오기 전에 뵙고 나와서는 지금 처음 뵙는 게 아닌가 싶네요. 7월 30일 날 마지막 방송하시기 2달 전인가 살짝 나 이번에 퇴사해. 퇴직이죠? 퇴직이죠. 퇴직이 맞죠. 네. 퇴직이라 하면 이제 나는 이제 정년을 채웠다. 제가 순간적으로 너무 놀라서 정년을 채우시다니요. 라고 했는데 김재현 아나운서께서 의외로 굉장히 저보다 많이 해주십니다. 아이고. 아니 근데 제가 책과 사람에 나와서 많은 분들이 영상 보시면서 이렇게 진행하시는 분 칭찬이 많은 걸 처음 봤어요.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죠. 출연자로 하여금 이렇게 말을 잘하게 만드는 분이 계시구나. 근데 이게 제가 얼마나 깜짝 놀랐냐면 사실은 그 정도면은 보는 분들의 수준도 대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피상적으로 보면 그냥 출연자가 말을 잘했더니라고 생각을 할 텐데 실제로 그날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아니 이렇게 말을 잘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은 누구신가요? 그래서 김지현 아나운서 이분은 정말 어마어마한 분이다. 근데 느끼고 있었는데 네. 댓글 보니까 질투 나서 잘 봐주셔서 감사하고 사실 나는 가식 없고 솔직해서 그래 하시는 분들이 때론 가식적으로 보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 자체가 더 네. 이게 가식적인 사람들은 사실 좀 거리를 두게 되는데 이 책에서 보니까 가식적인 사람들을 좀 짠하게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우리가 언제 제일 가식적이냐? 그러니까 내 상처가 아프게 드러날 때 제일 가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식적이다라는 게 기본적으로 덮고 숨기는 측면에 관련된 얘기니까 우리는 무엇을 덮고 무엇을 숨기려고 하느냐. 제가 지금 제일 신경 써서 덮고 숨기는 게 제 배예요. 제 배죠. 예. 그래서 지금 딱 까만색으로 다 이렇게 전혀 나와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왜냐면 그런 반응을 읽고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앞서 교수님 뵙자마자 오늘 유독 날씬해 보이시는데요 라고 했잖아요. 저는 그게 거짓말이라고 생각 안 하고 그냥 진심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누군가 보기에 안 날씬해 보이는데 저 사람 왜 거짓말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게 저의 상처라면 저는 그 말을 한 번에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가식적이다라고 하는데 그걸 약간 짠하게 그다음에 약간 이 사람의 아픔이 여기 있구나라고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거기서 제일 소모적이라는 거죠. 제가 이제 배가 나왔는데 여기 잘 가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진심으로 김지원 아나운서님이 저한테 아니 배가 어디 나왔어? 괜찮아 그 정도면 보기 좋은데?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진심이에요. 그런데 제가 가식적이라면 그걸 한 번에 못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5분 있다가 형님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 툭 찔러요. 그러면 처음에 한두 번 정도는 김 교수 진짜라니까? 이제 그리고 넘어갔어요. 근데 또 한 10분 있다가 제가 아니죠 막 이러고 얘기하면 사람이 아무리 보살을 해도 계속 나의 진심을 몇 번씩 얘기하게 하면 순간적으로 이 친구 왜 이러나? 라는 생각이 들죠. 이게 빈말처럼 들렸네 라는 차원에서 그럼 내가 잘못했나? 그 정도면 진짜 전 이래서 김지원 아나운서라는 인물을 존경합니다. 아니 실제 이게 너무 자연스럽게 이거죠. 내가 잘못했나? 네. 괜히 배 얘기를 언급했네? 라고 생각하죠. 그 정도가 되면 참 좋은 분인데 그것보다 못하다는 게 그렇다고 열등하다는 뜻은 네, 아니죠. 그럼요. 이제 다른 성향. 보편적인 분들은 화가 나는 거죠. 진이 빠지니까. 안 뚱뚱하다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거 봐, 너 화낼 줄 알았어. 그러니까 이게 가식적이다라고 하는 데서 저희가 뭘 발견하냐면 그 사람의 치유되지 않은, 그러니까 의심이 많고, 의심이 많으니 오히려 점점 더 그 사람의 영역에서 진 빠지게 만들고 결국은 상대방의 부정적인 반응을 보면서 탁 하고 거 봐봐 내 말이 맞았지. 사실은 그건 아니었잖아. 이렇게 나온다는. 내가 알아낸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지 않는 혹은 자기를 속상하게 만드는 그런 얘기를 결국 들어야
거길 향해 달려가는. 그러니까 불안한 사람이네요. 이 가식적인 사람이 등장하는 영화의 대부분의 끝은 마지막 장면에 약간 크고 작은 비극이 벌어지는 게 결국 거봐, 너 나 무시했었잖아. 그러니까 가식적인 사람이 결국 종국에 하는 얘기들이 대부분 그렇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나는 원래 가식도 없고 솔직해서 그래. 이런 말 뭐 내가 늘 해오던 표현이잖아. 라고 말한다면 이게 누르지 말 걸 그랬나? 이게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서 조금 움찔할 때가 있어요. 그런 분들 있죠. 고수예요. 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고수예요. 사실 뭐 가식 네, 없고 네, 솔직하다. 난 뒤끝도 없어. 뭐 네, 이래 버리면 꼭 내가 문제인 것 같은 그렇죠, 느낌이 그렇죠. 들잖아요. 저도 주위에 그런 친구, 후배, 그리고 선배, 심지어는 스승님으로 불러야 될 정도의 연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툭 하고 저한테 막 상처되는 얘기를 하셨어요. 뭐 예를 들어서 김 교수 글이 왜 이따위야? 그러니까 이게 글이 조금 길어. 좀 짧게 끊어가 봐. 요새 뭐 마음이 복잡해?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나마 좀 받아주고. 그럼요. 근데 이따위라는 글이 왜 이따위야? 이러면서 이제 상처 많이 되죠. 그러다가 한번 나중에 그때 그렇게 얘기해서 상처받았어요. 라고 하면 똑같이 야, 난 네. 가식 없잖아. 내가 원래 아무 말이나 하잖아. 사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내가 그런 사람이라면 나한테 그렇게 오는 것도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사람이 자기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는 사람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덜 당황스럽죠. 내가 A라는 방법으로 주로 소통을 한다면 다른 B나 C라는 방법으로 소통하는 사람보다 나와 비슷한 A라는 방법으로 소통하는 사람이 조금 더 친숙하죠. 왜? 내가 그 언어를 주로 했으니까. 근데 내가 A라는 방법으로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용기도 주면 상처도 주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A라는 방법으로 나한테 다가왔을 때 칭찬이나 기분 좋게 해주는 말은 받아들이는데 나와 같은 A 방법으로 나에게 얘기했는데 나한테 주는 상처에 유난히 예민하다.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저희는 그런 분들은 본인의 얘기에 어딘가에 거짓이 있다. 이렇게 저희들이 표현하는데 어느 구석인가 거짓은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래 솔직한 사람이잖아의 거짓이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난 이렇게 얘기해도 상처 안 받아 라고 하는 부분에 거짓이 있는지 그러니까 앞뒤 어딘가에는 거짓이 있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그런 분들이 저한테 중요한 분이면 그래도 좀 살펴보죠. 왜냐면 사람들이 의도적인 거짓말만 하는 게 아니라 무의식적인 거짓말도 참 많이 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거 있잖아요. 대부분의 하얀 거짓말들이 의도는 나중에 해석되는 거고 좀 친구가 그날따라 좀 촌스럽게 입고 나와도 아니야 너 이뻐. 이거는 내가 걔한테 뭘 얻거나 아니면 명시적으로 뭔가 취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분명한 게 아니고 그냥 그 거짓말들이 있거든요. 그게 근데 그 사람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고 한 게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심리학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방어 기제 같다는 둥, 뭐 아니면 뭐 무의식적인 어떤 자기보호 본능이라든가 예를 들자면 오랜 세월 동안 형성돼 있는 그 사람만의 무언가 아픈 구석이라든가 아니면 약간 어두운 측면이라든가 아니면 그 사람만의 치유되지 않았던 뭔가 좀 슬픔이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의심을 해보죠. 이렇게 교수님과 편안하고 행복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누군가와 대화를 하고 누군가와 관계를 맺을 때마다 상처받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이 사람 잘못인가요? 아니면 상대방 잘못일까요? 우리가 봤을 때는 정말 보살 같은 분들도 상처받는 거 많잖아요. 상처받으신 경우 많았을걸요. 저도 그렇죠. 은근히 아무리 주위에서 인품으로 칭찬이 자자한 분이라도 어찌 그분이 그런 상처 하나 없겠어요. 네. 근데 저희는 그런 얘기 많이 드립니다. 내가 상처를 받았다면 상대방 잘못도 있고 내 잘못이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잘못이라고 하는 건 상대방의 실수, 나의 실수 뭐 양쪽 다 있겠죠. 그런데 저희 인지심리학자들은 그날의 잘못, 그러니까 우리가 만난 이 상황의 잘못, 요 요인의 비중을 좀 크게 보죠. 상대적으로. 이 개인의 잘못이라기보다 상황의 잘못이라고 하면 조금 자유로워질 수 있겠네요. 그렇죠. 어제 제 아내한테 상처를 받았어요. 네. 제 아내가 저한테 지나가는 말로 당신은 이렇게 어디다 마디마디마다 다 이렇게 짤뚝해? 이러는 거예요. 어제가 잠을 많이 못 잔 상태, 밀린 원고 있어서 좀 앞두고 약간 좀 컨디션 떨어진 상태인데 28년 동안 결혼 생활했던 사람이 짤뚝하다는 얘기 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농담인데 서러운 거예요. 그날 딱. 네, 따라. 그래서 28년 동안 수백 번 들었던 그 농담들 혹은 뭐 지나가면서 할 수 있었던 그런 가벼운 타박이 훅 하고 올라오면서 그럴 거면 뭐하러 결혼했어? 이제 이러고 나오는 거죠. 네, 이제 이게 결혼 20년, 30년 된 부부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그렇다면 제 아내가 실수한 거 뭐 잘했다고 볼 수는 없죠. 그렇다고 제가 그렇게까지 또 못난 인간이 아니라고 치자면 그러면 이제 상당 부분을 어제라고 하는 상황에 책임을 돌릴 수 있을 텐데 요 세 가지 요인을 다 한 번씩 조금씩 생각을 해보는 게 더 좋을 것 같거든요. 심리학자들이 그러죠. 그 사람이 늘
늘 내가 안 좋을 때마다 그렇게 상처를 주는지, 혹은 그 사람의 말은 늘 나한테 상처가 되는지, 그러면 이제 그 사람 실수의 요인이 좀 크죠. 그 사람 잘못일 가능성이 좀 크고, 심지어는 그 사람이 악의적일 가능성도 좀 있는 거죠. 문제는 매번 상처가 되는데 그날따라 크게 상처가 되는 경우와 그 다음에 상처가 되긴 하는데 조금 작은 상처로 남는다. 정도의 차이가 느껴진다. 아무렇지도 않은 날은 거의 없고 이러면 그게 내 아픈 구석일 가능성이 크죠. 제가 쌀뚝하다, 뭐 굽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요, 어떤 날은 상처가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그게 바로 중년의 매력이야. 그런 날이 있는 걸 생각해보면 어제의 일은 제 아내의 실수, 저의 어떤 치유되지 않은 상처나 컴플렉스라기보다는 상황적인 이유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럴 때는 제 아내한테 남편 잠 잘못 잤나 놀리지 마. 그럼 제 아내가 동의해주고 협조해준다면, 아 알았어, 내가 다음부터는 당신 눈 빨간 날은 외모 비하 장난으로도 안 할게. 이런 얘기를 서로 해볼 수가 있겠죠. 일단 순간적으로 욱하지 말고 판단을 중시한 다음에 상황을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이 말이 지속적으로 나에게 아픔을 주는지, 혹은 그럴 때도 있고 안 그럴 때도 있다면 상황 논리로 평가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삶의 대처 방법. 맞아요. 그러니까 욱한다라는 게 사실은 전반부는 화가 나는 거죠. 후반부는 그 화를 격하게 내는 거예요. 그럼 두 개를 합쳐서 욱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 그럼 이 두 개를 분해를 하면 화가 나는 건 자연스러운 반응. 그런데 그 화를 격하게 내는 거는 그 이후에 나의 결정이니까, 저는 욱하는 성격이에요 라고 하면 심리학자들은 욱하는 성격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거든요. 그래요? 네네.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그 화를 어떻게 내느냐가 그 사람의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좋은 기술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다 라고 표현했을 때, 화나는 건 인정하고 화내는 건 잘 결정하자. 화가 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고 화를 내는 건 내 선택이 되는 거네요. 그럼 이제 제가 이제 넘는 말씀을 드려보자면, 제가 사석에서는 이제 형님이라고 부를 정도로 제가 좋아하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보통 이제 나이가 한두 살이든 두세 살이든 어린 사람들이 자기보다 나이 많은 사람을 좋아하는 건 그분이 조금 인자하고 조금 수평적인 대화를 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수평적이고 그 다음에 인자한 건데, 그거는 그 사람의 성격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김재원 아나운서님 같은 경우는 저희 심리학자들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본다는 거죠. 저분은 전반부와 후반부 중에 후반부는 너무 잘하시는데 전반부도 후반부의 기술로 눌리려고 하시면 이제 우라병 생길 수 있다. 네, 이렇게 이제 저희 무슨 말인지 정확해요. 이제 반대로 전반부는 잘 다스리는데 후반전에 훅 하고 그걸 키우는 분들이 있으면, 이분들이 오히려 굉장히 다혈질이구나. 이른바 욱할 때 버럭하는 성격들. 그렇죠. 네. 그래서 왜 예를 들자면, 부드러운 성격인데도, 그리고 되게 조용한 성격인데도 기본적으로 작은 화에도 훅 하고 나오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되게 평상시에 굉장히 성향 자체가 내향적인데,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오히려 전반부가 작은데 후반부를 키우는 그런 분들이고요. 그런 분들한테 제가 이제 장난 같은 거 쳤다가 나중에 크게 혼나는 경우 있죠. 누군가 나를 공격하거나 할 때 누구는 상처를 받고, 근데 누구는 저 사람은 원래 저런 사람인가 보다 하고 또 그러려니 하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이것도 성향의 차이인 거죠. 성향이 일단 기본적으로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타인의 행동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그러려니라고 하는 걸 기질적으로 타고난 사람이 있고요. 저는 그게 좀 약한 편이고, 왜 저래? 라고 하는 게 좀 있는 편이에요. 이게 이제 살다 보면 자기랑 다른 성격의 사람과 후천적으로 혈연 관계가 아닌데도 살게 되는 게 부부잖아요.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서 그런 걸 처음 보면서, 아니 어떻게 이거 가지고 화를 안 내? 아니 어떻게 그걸 가지고 화를 내? 이러면서 막 싸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이유가 바로 기질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기질적 차이도 있고, 저 사람이 하는 얘기는 늘 거슬려서 내가 상처를 받는다 그러면 이 사람은 그냥 여기까지인가 보다 하고 마음 편하게 생각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놔두자. 아니면 의도적으로라도 좀 풀어보고 내가 상처 좀 안 받으려고 애써보고, 저 사람이 주는 말 나에게 상처가 되니까 넌 그 말 하지 마 하고 좀 회복하려고 노력을 하는 게 맞아요. 이럴 때 참 화가 나는 게, 제가 해야 될 답을 다 해버리시면 야, 이거 저희 심리학자들이 가장 많이 추천하고 보편적으로 조언드리는 방법을 1년의 과정을 다 설명해 주신 게, 우리가 손절한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손절이라고 하는 건 나한테도 굉장히 큰 아픔의 상처. 여기가 아무리 골문 데라고 하더라도 도려낼 때 내가 다 피 흘리고요. 그 옆에 붙어있는 건강한 살점이 결국 어느 정도는 같이 묻어나가기 때문에 아프죠. 그래서 모든 수술은 아프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있다가 좀 시간 있다가 이제 딱 져서 떨어져 나가면 어느 날 보면 나도 모르게 떨어져 나갔네? 이럴 때가 있죠. 제일 중요한 건 딱지가 져서 떨어져 나갈 때까지 신경 안 쓰는 게 제일 좋은 건데, 자꾸 들여다보면 긁어보고 떼보고 나 이러다가 어렸을 때 많이 경험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안 들여다보게 그냥 긴팔 입으면 돼. 그렇게 거리 두는 거.
근데 그 거리 둔다라고 하는 게 사실 20대, 30대 참 어렵죠. 근데 이제 참 20대, 30대까지 안 나와요. 40대도 쉽지 않아요. 사실 저도 이 나이 되니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년이라고 하면 어느 시점에선가부터 나한테 상처 주는 관계 안 돼. 이게 아니라 그 상처 주는 사람도 결국은 내 관계가 됐다는 건 나한테 주는 게 있었다는 거고, 말씀하셨다시피 유효기간이 끝나가는구나. 그러니까 자동차처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차 처음 살 때 얼마나 신나고 좋습니까? 그럼요. 행복하죠. 그쵸? 그런데 이제 그 자동차가 지금 이제 점점 내가 보내야 될 시점이 오잖아요. 그건 그 자동차가 나쁜 자동차라서가 아니라 이제 내가 원하는 걸 해줄 수 있는 건 별로 없고, 그 다음에 나한테 오히려 불편함을 주는, 왜냐면 더 좋은 자동차가 나왔고 더 필요한 자동차가 나왔기 때문에. 좋아하던 차도 떠나보내는 분들 이제 잘 가라 뭐 붕붕아 뭐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래서 붕붕아까지는 못하더라도 한때는 나의 귀여운 붕붕아였지만 이제 보내줘야 되는 관계구나. 인간관계에도 유효기간이 있다라는 말, 사실 이건 심리학자들이 먼저 한 말은 아닙니다. 문학에서 혹은 뭐 대중문화에서 먼저 해보셨던 표현인데 정말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유효기간이 있다는 거.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손절은 나에게도 아픔이 되니까 확 긋지는 못하지만, 그래 뭐 만나기도 하고 소통도 하는데 밥은 먹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관계를 구분하는 관계도 있을 수 있잖아요. 누군가가 불편해지는 혹은 불편해지는 상황을 발견하는 때는 식사 자리더라고요. 이 밥 먹을 때 얘랑 이제 밥은 그만 먹어야겠는데 하는 생각을 문득 할 때가 있어요. 이것도 맞는 단계 과정일까요? 진짜 맞는 얘기. 정말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특정한 행위나 상황에서까지도 공유하기는 좀 그런 사람. 근데 그게 아니면 회의 시간이나 아니면 다른 장소에서 차 한 잔 마시면서 얘기하는 데까지는 너무 부담이 없어. 근데 아주 좋지는 않더라도 꽤 괜찮은 뭔가 그날 서로 가져가는 거는 정보를 주고. 그럼요. 그러니까 그렇죠. 필요한 관계이면 틀림없어요. 네네. 근데 밥 먹으면은 참 좀 불편해. 그럴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리 밥은 안 먹고 차만 마시자. 그래요? 이런 걸 미리 딱 생각을 해놓으시는 거죠. 그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주말에는 보지 않는 거. 네네. 주중에만 연락하는 거. 예를 들자면은 주말에 이 사람과 뭔가를 얘기를 하면 가벼운 대화를 해도 약간 좀 힘들어. 에너지 빠지는 느낌 들어. 이런 거 있고요. 또 저녁 시간, 퇴근 이후에는 좀 별로. 이런 게 다 생기죠. 굳이 그 사람과 내가 힘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 사람이랑 밥? 혹은 더 나아가 술? 짐 빠지는데? 이런 게 있죠. 그건 그 사람의 잘못도 아니고 내 잘못도 아니고 우리의 관계가 거기까지인데 서로가 더 가기 때문에 힘든 거잖아요. 물론 그거는 상당 부분 내가 밥을 한번 먹어봤기 때문에 아는 거고, 술도 한번 먹어봐서 아는 거고, 주말에도 한번 살짝 통화를 해봤기 때문에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냐? 공유 면적 줄여 나가기. 그러면 관계에도 유효기간이 있다는 표현처럼 관계에도 죄송한 표현이긴 하지만 등급이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그렇죠. 거네요. 근데 등급이 우열의 등급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1년에 한두 번 만나서 술 한잔하는 친구가 만약에 4등급이라면 매일 보는 가족은 1등급이잖아요. 그게 그 사람들의 우열을 나누는 건 그런 차원은 아니죠. 그렇죠. 그냥 나와의 근접거리 정도예요. 아무리 친한 친구도 또 매일 볼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피라미드에서 위에 1등부터 밑에 10등급이 아니라 동그라미 같은 평면도에서 이렇게 나는 ABCD 유형의 사람이라고 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공유 면적을 좀 줄여나가고 좀 다시 넓혀보고 겹쳐기 더 해보고 이러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아주 서로에게 감정적으로 아픈 기억을 남기지 않고 하다 보면서 멀어지고 하다 보면서 좀 더 공유 면적이 오히려 많아져서 가까워지는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되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게 성숙한 사회겠죠. 그렇죠. 그 사람도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고. 네네. 한쪽만 그러면 다른 쪽이 오히려 더 좌충우돌 할 수밖에 없으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사석에서 한번 한 적이 있는데, 한석준 아나운서랑 얘기를 하면 아주 좋은 테니스 파트너랑 테니스 치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제가 이쪽으로 탁 치면 그 다음에 치기 좋게 쫙 받아쳐주고, 제가 김재원 아나운서 이분이랑 얘기를 하고 있으면 무슨 공도 다 받는 포수랑 야구하는 것 같다 라는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무슨 공을 던져도 잘 받으시고, 그 다음에 소리가 빵빵 소리가 나게 받으시고, 제가 왜 실투하지 않게 계속해서 리드를 잘해 주시는 건데, 저도 이제 많은 분들이랑 얘기를 해보지 않습니까? 한석준, 김재원, 한석준 이 얘기를 하다 보면은 정말 대화 상대의 종류가 이렇게 즐겁게 달라질 수 있구나 라는 얘기를 드리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좋은 포수가 되시지 않을까. 제가 방송 인생 31년 만에 최고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사실 저는 투수, 타자 이런 성향보다는 오히려 포수 성향이 삶의 성향에 잘 받아들이고 싶고, 어떻게 하면 상대의 감정을 제가 좀 담아드릴까.
뭐 이런 취지로 MC를 보고 있는 상황이. 그러면 조금 다른 얘기인데 앞서 말씀하신 대로 누군가의 책임이라기보다 상황 논리인 경우도 많다고 하신 것처럼 식사 자리가 나도 모르게 좀 방심하게 되고 그런 상황이 있는 건가요? 참 일리가 있는 게 밥 먹을 때 그 사람의 무의식적인 습관화된 행동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완벽히 동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조금 방향이나 차원이 다른 얘기를 저희는 드리죠. 무의식적인 그 사람의 습관이 나올 때 도저히 참을 수 없을 때가 있죠. 전혀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도 있어요. 똑같이 식사를 했는데 야, 그 사람 입에서 나는 소리 너무 싫지 않냐? 라고 했는데 제 친구가 아니 그 사람 입에서 소리가 났어? 누군가는 인지조차 그렇죠. 못할 수도 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거 무슨 교육이나 매뉴얼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그 사람이랑 안 맞고 그 다음에 제 친구는 그 사람이랑 잘 맞는 거죠. 그래서 밥을 먹어봤는데 그 사람 너무 이상해요. 밥 먹을 때 이렇게 해요. 그건요. 그럼 만나지 마. 왜냐? 너의 인격과 그 사람의 인격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야. 루틴이나 습관이나 아니면 감각적인 수준에서 안 맞는 건데 이성 이기는 게 감정이고 감정 이기는 게 감각이다. 감각 안 맞으면 죽어도 같이 못 살아. 힘들어. 그러니까 서로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땅히 존중받아야 될 가치조차도 네가 싫어할 수 있어. 그럼 서로에게 다 상처돼. 그 사람의 좋은 면도 네가 싫어할 수 있게 되니 그 사람도 상처받고 너도 상처받는 거야. 그래서 밥을 먹어본다는 건 합을 맞춰본다는 거죠. 이게 항상 제가 우열 개념이나 선악 개념을 좀 빼고 먼저 생각을 해보자. 물론 거기서도 사회적으로 100명이면 100명 다 싫어할 만한 그런 안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거는 우열의 개념으로 가요. 그거는 이제 그분의 문제. 네네네. 근데 그거가 아닌 경우에 저 사람 저건 못 견디게. 이거는 뭐 전혀 아닌데 뭐 이런 것들이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밥 한 번 먹어보는 건 너무 좋고요. 그래서 자녀들이 이제 선보고 들어왔을 때 어땠어? 그랬더니 뭐 그냥 뭐가 문제야? 근데 아니 뭐 딱히 문제인 건 없는데 하여튼 나랑 좀 안 맞아. 뭐 이런 게 이제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밥 먹고 와서 느끼는 감각인 거예요. 네. 그런데 부모님들은 아니 네가 말을 해야지 거 아니야. 그래. 걔가 뭐가 그쵸, 그쵸. 부족하니 이게 예, 된 예. 거잖아. 근데 말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중요한 게 별로 없어요. 말을 할 수 없는 이유가 제일 중요한 거. 맞아요. 그 부분을 좀 인정해 주셔야 되겠죠. 그쵸, 그쵸, 그쵸. 네. 꼴배기 싫다와 밥 먹기도 싫다. 이건 좀 다른 거예요. 꼴배기 싫다라고 하는 건 섭섭함이 많이 묻어져 있고 배신감도 섞여 있는 것이죠. 이건 감각적인 차원은 아니에요. 근데 진짜 밥 먹는 것도 싫다. 이거는 감각적인 차원의 얘기거든요. 이거는 좀 우리가 존중할 필요 있다. 우리가 말로 할 수 있는 것,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다가 보니까 우리가 주고 있는 그런 감각 있죠. 감각을 너무 지금 우리가 누르고 폄훼하고 열등하고 그다음에 좋은 결정을 못 내리는 쪽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생각해보세요. 감각 때문에 헤어지는 경우 이거 얼마나 아쉽고 서로에게 상처가 많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감각, 감정보다 더 밑에 있는 거 있죠. 냄새, 소리, 눈에 거슬리는 거 이런 것들. 그래서 상대방을 싫어하는 이유가 아주 정교한 논리로 무장했는데 결국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 소리가 싫은 거, 그 사람 냄새가 싫은 것, 심지어 그 사람의 어떤 나랑 살아온 길이 달라서 싫은 것, 이런 감각적인 문제들 되게 많은 경우 있거든요. 그런데 차라리 처음부터 그냥 나 그 사람이 냄새가 싫다니까? 나 그 사람 소리가 싫어. 그 사람 나랑 안 맞아. 이렇게 편하게 만들어줬다면 굳이 그런 궤변까지 가서 그 사람을 훨씬 더 옥죄면서 나는 마치 대단한 뭔가 생각이나 가치관이나 철학 가지고 있는 것처럼 혹은 상대방을 뭐 그 필요 이상으로 악마화시킬 수 있는 그런 소모적인 걸 굳이 서로 안 해도 되나? 근데 그 얘기를 삼자가 들었을 때 아니 그 사람한테 무슨 냄새가 난다고 그래. 무슨 소리? 아니 나는 뭐 기만 좋더만.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면 니네 둘이서 같이 밥 먹으면 되지. 나는 우리랑은 이제 차만 마시고 우리는 아니면 화상회의만 하자. 이런 이제 얘기로 갈 수 있는데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해서 가져야 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많은 좋은 기술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겠구나. 그러니까 굳이 나에게 맞는 사람을 찾는다 했을 때 밥 먹어보는 것도 중요한 수단이 하나네요. 그러니까 왜 지금까지 우리 인류가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밥 먹어보고 결정을 보고 정상회담 할 때도 술 한번 먹어보고 샴페인이나 와인이라도 한 잔 먹어보고 다 모든 먹고 맛있는 행동이 들어가 있느냐, 상대방과 내가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 선악의 개념 그다음에 우열의 개념 떠나서 중요하다는 거죠. 저도 밥 먹어보고 난 다음에 그 사람에 대한 판단을 바꾼 적이 있어요. 감각의 차원에서 접근을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저는 그냥 밥 먹어봤더니 괜찮아. 그러니까 뭐가 밥 먹어보는 게 괜찮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교수님 어쩜 이렇게 지혜로우세요? 왜 그러십니까? 아니 갑자기? 진심인데 이게 이제 이 책 제목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인간 생활에 대해서는 배울 기회가 없어서 따로 인간 생활에 필요한 지혜를 우리가 삶 속에서 스스로 찾았어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책에서 이렇게 조목조목 분야별로 잘 정리를 해주시니까 이게 또 필사판으로 새롭게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이 명화 그림들이 들어가서 뭔가 유럽 여행하는 듯한 느낌?
그리고 교수님과 유럽의 미술관을 가서 그 그림을 보면서 거기서 그 상황에 맞는 삶의 지혜들을 배우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왜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혹은 자기가 만들어낸 것에 대한 장점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얘기해 주시는 분을 보면 너무 고맙고 존경스럽다가도 한편으로는 화나요. 아니야. 근데 이건 진짜 빈말이 아니라 진심이란 말이에요. 사실 관계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에게 지혜를 준다라는 느낌으로 끝으로 조언 한 말씀 해주신다면. 아니 그렇게 인간 생활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많이 써놨어 라고 하면 그 항목 하나하나보다 제가 다 실수해봤으니까 그렇죠. 네. 다 삐져봤고 다 화내봤고 다 나중에 부끄러워할 만한 일들을 해봤으니까 이게 되겠죠. 아니 생각해보죠. 산진 안 당해보고 어떻게 홈런을 치겠습니까? 그러네요. 사실 심리학자들이 한 모든 이야기들은 자기 실수담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 2002년에 노벨 경제학상 받았던 다니엘 카너먼 교수가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을 정도의 심리학 이론이라면 그 책에서 그 이론에서 얼마나 많은 인간의 판단과 결정의 오류들을 얘기해놨겠어요. 그런데 이게 다 보면 이제 돌아가신 카너먼 교수가 사석에서 그러죠. 이게 다 나의 실수담이라고. 그러니까 더 짠하면서도 뭔가 더 배울 가치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수를 통해 배우는 수밖에 없는. 네, 짧은 대화였지만 저에겐 또 큰 가르침이 되는 저의 훌륭한 과외 선생님께 아이고.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 저만이겠습니까? 온 국민의 과외 선생님, 온 국민의 심리 선생님 김경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관계에서 뭔가 실패를 하셨다면 여기서 한 수 배웠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